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프린트 나간 거 있을 건데 여러분들 제일 끝장 한번 보실래요? 제가 11년 딱 강의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이걸 했는데 하면서 기분이 몹시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23페이지에 보시면 중요하지도 않고 거의 출제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은 사실은 제껴도 완전히 무방한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자, 중요하지만 어렵기 때문에 이제 해독을 올릴 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주제가 그 밑에 있는 1, 2, 3, 4, 5, 6, 7인데 일단 민법 총칙은 제꼈어요. 민총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제꼈으니까 보시되 그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제 수업 마치고 저한테 또 이거 들고 오셔가지고 선생님 진짜 이거는 안 봐도 괜찮아요? 이런 질문은 조금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 말 아시겠죠? 아시고 아예 보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차분하게 텍스트를 읽어보세요. 딴 거 다 보고 마지막에 보자고요. 안 되면 노트 내용만큼은 꼭 숙지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참고해가지고 해독수를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1페이지부터 보실 건데 여러분들 기본서나 그 W랑 같이 볼 거니까요. 최신 판례만 보면 의미가 없어요. W표 두시면서 같이 보시죠. 끼워 넣기 할 거 거의 없다 보시면 됩니다. 자, 지문 제일 끝에 보시면 페이지가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책 펼쳐가지고 따라오시면 될 거거든요. 일단 W의 8페이지부터 보시겠습니다. 8페이지에 13번을 보시면 자, 13번부터 봅시다. 좀 천천히 할게요. 자, 사전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를 하려면 성립 당시에 갑과 을이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의 현저한 변경이 있고, 맞죠? 포인트가 예측할 수 없었던입니다. 두 번째가 해제권 먹는 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여야 되고, 세 번째가 계약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신의 측에 반한다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해제를 할 수 있다까지 하시고요. 밑에 있는 해설지 제일 끝에 보시면 객관적 사정이란 말이 옳은 지문이고 주관적, 개인적 하면 틀린 지문이다까지 먼저 한 번 더 확인했습니까? 하셨으면 그대로 최신 판례 1번 지문을 한번 풀어보세요. 자, 최신 판례지만 종전 법리로 풀 수 있습니다. 자, 포인트는 뭐냐면 예견할 수 있었던, 이게 포인트예요. 방금 봤지만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의 변경이 있었을 때에만 사전 변경을 이유로 해제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측할 수 있었으면 뒤집으면 돼요. 해제할 수 없다가 정답이 될 겁니다. 그래서 끼워 넣기 하지 마시고요. 방금 봤던 13번 지문의 첫 줄에 예견할 수 없었던 부분을 쭉 빼서 VS라고 표시하신 다음에 예견할 수 있었다면 해제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굳이 막 끼워 넣기 하지 마세요. 양만 늘립니다. 예견할 수 있었다면 해제할 수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1번은 정리했고요. 두 번째 W13페이지 33번 보시겠습니다. 33번. 요게 지금 자꾸 최신 판례가 나오고 있거든요. 33번. 자, 1번 지문 이제 민소법 다 공부했으니까 편집 판결 등을 떠올리시면 될 겁니다. 자, 1번부터 확정 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에게 집행을 참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보이는 경우는 그 집행은 민법 제2조 남용의 원칙에 근거해가지고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허용 안 됐을 때 어떻게 상대방이 막을 수 있냐? 2번 질문 가시면 확정 판결 집행이 남용인 경우에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해가지고 집행을 저지할 수 있다. 한번 끊으시고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사람은요. 채무자 을이죠. 채무자 을이 집행하지 마라 라고 소를 한다 않습니까? 따라서 그 다다음 줄 끝에 원고가, 그 원고는 누구겠어요? 청구 이의의 소의 원고이기 때문에 채무자 을을 말합니다. 그럼 채무자 을이 저 집행은 남용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으니까 하지 마라 라고 한다까지 읽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놓고 청구 이의의 소라고 하는 것은
집행이 종료되기 전까지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집행이 종료하고 난 다음에는 두 가지의 권리가 있었죠. 첫 번째, 741조에 근거해 가지고 부당이득 반환은 청구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법률상 원인의 흠결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민법 제750조에 근거한 배상 책임은 물을 수 있다까지 들으신 다음에 그 다음 보실 페이지가 699페이지에 35번 지문 갑시다. 699페이지에 35번. 그 다 프린트에 있는 페이지니까 복습할 때 그거 보시면서 하시면 될 거예요. 해서 35번 지문이 뭘 묻고 결론이 뭔지 한 번 더 확인하세요. 699페이지 35번 지문. 학정 판결에 근거해 가지고 집행까지 끝났을 때에 재심의 소에 의해서 판결 따위를 취소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은 되지 않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은 청구할 수 없겠구나. 그 문제 풀 때 741을 묻는지 750인지를 반드시 구분해 가지고 문제 풀어야 하는 겁니다. 자, 다 하신 분들은요. 713페이지 89번 가보세요. 713페이지 89번. 옆에 아마 메모가 돼 있을 겁니다. 그거는 뭐 묻는 거다? 불법 행위에 근거해 가지고 배상 청구할 수 있냐 없냐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 잘 나오니까 두 개 잘 비교해 가지고 741은 안 되지만 750은 가능하다라고 정리하시고요. 두 개 모순이 아닙니다. 청구 원인을 달리하기 때문에 두 개 잘 나눠 가지고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했으면 이제 2번 지문 스스로 읽으시고 똑같은 내용이 3, 3번 지문 있었으니까 굳이 끼울 필요 없죠. 청구 이의 소에 의해서 집행을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옳은 지문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해놓고 옆에다가 한정 승인 상속 포기까지만 딱 쓸 테니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상속인이 한정 승인을 했는데 한정 승인의 항변을 안 해가지고 패소하고 난 다음에 집행이 들어왔을 때에는 우리 판례의 경우에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게 판례 입장이었다. 그런데 상속인이 상속 포기의 항변을 안 해가지고 패소하고 난 다음에 채권자가 집행이 들어왔을 때에는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게 판례였으니까요. 더 이상 뭐 기판력까지 더 이상 알 필요 전혀 없으니까 세 개 묶어 잘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구 이의의 소에 관한 부분은 이 세 개 정도면 충분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에 92번 지문 가볼게요. 37, 92. 쉬운 내용이긴 하지만 자, 법인에게도 성명권, 명예권은 상속권과 달리 인정되기 때문에 법인의 명예를 침해했을 때에는 법인 자체의 경우에도 명예훼손 행위를 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니까 틀린 지문이고요. 3번 지문 그대로 보시죠. 명성, 명예, 신용을 훼손했을 경우는요. 배상 책임을 지기 때문에 옳은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굳이 정리할 때 껴넣기 하실 필요 전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 가볼게요. W51페이지 가시면 기본재산 처분이 아마 올해 한 문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 번만 더 다시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50페이지 제일 끝에 있는 152번부터 보시겠습니다. 152번.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변경은 한번 끊고 기본재산 뜻이 정간에 써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처분하면 당연히 정간 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발생하기 때문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한번 끊으시고 처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오는 경우에도 정간 변경이 생기기 때문에 허가가 똑같이 필요하기 때문에 옳은 지문이다 하나 하시고요. 그 다음에 153번 지문 가실게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을 때에는
둘 다 무효이다. 따라서 채권 계약도 무효이기 때문에 매매계약상 이행도 청구할 수가 없으니까 옳은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고, 154번 지문 가볼게요. 기본물이 아닌 보통 재산은 됐죠? 정관에 써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분 등을 할 때 별도의 허가인가 필요 없기 때문에 옳은 지문이었고, 155번 지문 봅시다. 명의 신탁자가 학교 법인의 기본물로 되어 있는 X 토지에 대해서 부실법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 등기를 하지 않아 무효가 되었음을 이유로 증명 등을 행사하는 경우다. 한번 끊으신 다음에 증명 등을 행사한다는 말로 문제를 풀자. 그러면 처음부터 신탁자의 소유이지 학교 법인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맞죠?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고 조금 중요한 판례니까 꼭 기억을 하자. 156번은 가볍게고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까지 하신 다음에 그대로 최신 판례 4번 보시겠습니다. 자, 주무관청의 허가는 밑줄 반드시 사전에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자, 우리 민법상으로 봤을 때에 반드시 사전 허가가 필요한 경우는 한 개도 없었어요. 전부 다 사전, 사후 다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판례 중에서 사후 허가 가능하다 중에서 출제된 판례 한 가지만 떠올려 보실래요? 부재자 재산관리 제도까지 쓰신 다음에 처분행위를 할 때는 허가 필요한데 사전, 사후 다 가능하다라고 책에 나와 있고 또도 있습니다. 부재자 재산관리 처분 허가 사전, 사후 다 가능합니다. 제 기억에 사전만 할 수 있다 하나도 없었어요. 있으면 되는 거지 꼭 먼저일 필요 없다는 게 기본적인 판례 입장이었습니다. 그럼 굳이 외울 필요 없고요. 그러면 사후도 가능하기 때문에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에 대해서 주무관청의 허가는 밑줄 경매 개시할 때 꼭 필요 있다 필요 없다 필요 없어 나중에 소유권 취득할 때까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해서 경매 개시 요건이 아니라 소유권 취득 단계에서만 되기 때문에 옳은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전, 사후 다 가능하니까 경매 개시할 때는 필요 없고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때만 있으면 된다까지 한 다음에 출제하시는 분이 조금 나쁜 사람인 경우는 이 4번 지문을 어떻게 출제할까요? 매매의 경우와 달리 경매의 경우에는 허가 필요 없다. 틀린 지문이죠. 매매든 경매든 허가 필요하죠. 매매든 경매든 허가 필요하죠. 그럼 여러분들 매매하고 경매하고 민법 총칙에서 차이를 보이는 거 한 가지 한번 떠올려 볼래요? 다 얼핏 다 같이 처리하거든. 근데 매매하고 경매의 차이가 있는 거 백사조. 백사조. 불공정한 법률 행위. 매매의 경우에는 104조가 적용되지만 경매의 경우는요 적용되지 않는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 정도 메모하시면 되겠죠. 경쟁 매매이기 때문에 경매의 경우는 104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매매계약과 차이를 보인다. 4번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결론만 사후도 가능하니까 개시할 땐 필요 없고 소유권 취득할 때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만 정리를 하시고 넘기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이 정말 중요한 판례거든요. 5번은 체크하시고 별표 치시고요. 자, 판사하실 분들 한번 하면서 하세요. 제가 천천히 해드릴게요. 오늘은. 자, 채권자 대위권을 공부할 때 가장 먼저 할 게 우리 요건부터 반드시 이제 암기를 하자라고 했고 많이 암기가 돼 있을 겁니다. 해서 요건 1, 2, 3, 4 한번 끊고 5까지 이렇게 5까지죠. 5까지. 피보전 채권이 존재하고 이행기가 도래했으며 채권의 보존 필요성이 인정되고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그래서 채무자가 이미 권리를 행사했을 경우에는 적격이 부정되기 때문에 소각합 판결 나간다까지 한번 기억하시고 마지막 게 피대위 권리의 존재죠. 따라서 1번과 4번 중에 흠결이 하나 있었을 때에는 소각합 판결 나가고
5번의 경우는 청구 기각이다까지 먼저 기억하시고요. 지금 이 판례 같은 이거예요. 4번.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인가 아닌가에 대한 매우 중요한 판례가 하나 출시가 됐습니다. 이거 땡겨와서 자, 갑이 채권자고요. 을이 채무자인데 종중이었습니다. 을이 채무자인데 종중이다. 비법인 사단이다까지죠. 종중이었다. 그리고 병이 제3채무자입니다. 까지 해놓고 첫 번째 쟁점이 이렇게 종중 같은 비법인 사단이죠. 비법인 사단의 소송 수행 방법을 한 번 더 복기하시죠. 총 3가지의 경우 중에서 1번, 2번은 된다, 3번은 안 된다도 잘 나왔죠. 종중 명의로 하거나 전부 다 나가서 해야 되지 개인 명의는 절대로 할 수 없다. 기억나시죠? 자, 이때 종중 명의로 을이 병한테 소를 제기했습니다. 소를 제기했는데 문제는 총회의 결의 없이 했습니다. 총회의 결의를 받지 않고 을 종중 명의로 소송을 제기했다까지. 그러면 당연히 소각하죠. 소각하죠. 이렇게 소각화가 되고 난 다음에도 갑이 을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예요. 제 말 아시겠죠? 달리 설명하면 소각화 당했을 때에도 을이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더 이상 갑이 대위를 못하겠지요. 말고 소각화만 가지고는 을이 병한테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불행사 중이기 때문에 여전히 대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요, 권리 불행사로 봤습니다. 불행사로 봤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이렇게 각하 판결 나오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갑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판례 입장이다까지 꼭 기억하세요. 소각하 판결 나와도 을이 권리를 행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갑이 대위할 수 있다까지 한 다음에 왜 이게 중요하냐? 민소법 판례 중에 뭐가 있었죠, 여러분들? 소치하된 경우와 달리 보는 거예요. 소를 치하했을 경우는요,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더 이상 대위할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었죠. 따라서 소각하를 쭉 빼신 다음에 소치하, 행사한 것 더 이상 대위 못해. 그러니까 민법이든 민소든 같이 나올 수 있는 주제예요. 해서 소치하했을 경우는 소치하의 효력만 가지고 사법상 행위의 효력까지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사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대위를 못하는 거고, 소각하는요 아예 처음부터 판단 자체를 한 바가 없지 않습니까? 불행사로 보는 게 판례 입장이니까 소치하의 경우하고 각하의 경우를 반드시 구분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세요. 알겠죠? 대위할 수 있다. 소치한 사안에서는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봤기 때문에 더 이상 갑이 대위를 하지 못한다. 심플하게 정리해 버리세요. 그냥 소각하, 소치하. 여러분들 이거 딱 나오지 않습니까? 좀 뭔가 어디서 유사한 거 하나 봤는데 그때는 분명히 동진이가 별도의 종중총회의 결의가 없다고 했는데 56페이지 보세요. 56페이지. 거기에 173번 지문 읽어보세요. 자, 두 개 어떻게 구분할 거예요? 어떻게 구분할 거야? 아, 56페이지에 있는 173번 지문은 이거예요. 대위할 수 있다 했죠? 그래가지고 갑이 대위 소송을 제기했을 때가
방금 봤던 그 지문이에요. 제기할 수 있어서 제기했을 때가 방금 봤던 56페이지에 있는 머리가 돌이야. 173번인가요? 예. 173번 지문인 거예요. 제기했을 때. 그럼 두 개 어떻게 구분할 거예요? 원고가 을인 경우하고 원고가 갑인 경우로서 갑이 대위소송을 제기했을 때에는 종중이 원고가 아니고 갑 개인이 원고기 때문에 사촌결의는 필요 없다. 그게 그 다음 단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제 말 알겠죠, 여러분들? 다시 을이 제기했을 때는 을 종중이 원고니까 종중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겁니다. 없었을 때는 소각하예요. 한번 끊고 불행사니까 그 다음 단계에서 갑이 을을 이렇게 대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갑이 원고의 지위에서 대위했다라고 나오면 이걸로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러면 원고가 종중이 아니고 일반 개인인 것이기 때문에 사촌결의가 없다 하더라도 대위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문제를 묶어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3번은 첫 줄에 채권자가 거기 꼭 묶어가지고 대위를 할 수 있어서 원고가 채권자 갑인 경우는 이거구나 해서 두 개 같이면 되게 헷갈리니까 지금 딱 정리를 해두세요. 그래서 5번 지문은 체크 딱 해놓고 방금 봤던 W는 지금 계속 같이 보시면서 항상 머릿속으로 원고가 종중이냐 아니냐를 생각하시면서 지문을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6번 지문은 잠깐 또 칠판 보시기 제가 했던 말이 이렇게 똥을 그려서 요 원은 강행법규의 위반, 강행규정에 위반된 경우이고 요 경우는 민법제 103조 위반인 경우입니다. 그죠? 따라서 두 개가 분리된 게 아니고 둘 다에 의해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고 요 경우는 별도의 사유가 없으면 746조가 적용됩니다 라고 했던 판례가 있었거든요. 두 개 중에 한 개가 어떤 게 있었죠? 증권거래법, 투자수익약정의 경우는 둘 다 위반이다. 한 개 더가 변호사 아닌 자가 소송행위를 대리하면서 돈 받기로 했을 때에도 둘 다 동시에 무효이다. 그 두 개 빼고는 없거든요. 까지 해놓고 먼저 6번 지문을 봅시다. 6번 지문. 변호사 아닌 자가 밑줄 긋고 취급을 금지하는까지 밑줄 긋고 한 줄 밑에 했을 때 위반했을 때에는 강행법규하고 103조 둘 다 무효이기 때문에 제일 끝에 효력이 없다 옳은 지문이죠. 둘 다 동시에 무효다까지 하시고 70페이지 W 가볼게요. 한 개 더 확인합시다. 70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4번 지문 보세요. 70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4번 지문. 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증권거래법, 투자수익약정, 증권거래법인 강행법규에도 위반되고 민법제 103조에도 함께 무효다 해서 둘 다에 의해서 무효인 경우 두 개 있으니까 요 두 개 딱 기억하시되 4번 지문 바로 위에다가 쓰세요. 변호사 아닌 자 사건. 변호사 아닌 자, 그 말은 반드시 주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변호사 아닌 자 사건까지만 쓰고 중복 무효, 강행법규에도 반하고 103조에도 반하고 그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럼 시험 문제에서 강행법규에 의한 무효이지만 103조 무효는 아니다 하면 틀린 지문 처리 정도까지만 알면 충분하십니다. 그 다음에 W76페이지 가신 다음에 33번 지문 가볼게요. 33번. 자, 33번 위임 계약에서 보수액이 지나치게 가다한 경우 있지 않습니까? 33번 76페이지에 33번 지문입니다. 위임 계약에서 보수액이 지나치게 가다했을 경우에는 신의 측에 근거해가지고 감축할 수 있다고 밑줄 친 부분 제 끝부분만 읽으시고 됐죠? 자, 요거하고 그 위에 있는 32번의 2번 지문하고 비교한다. 형사사건 성공 보수는 처음부터 103조에 의해서 무효. 민사사건인 경우는 밑에 있는 3번 지문. 그럼 시험 문제 풀 때 두 개 어떻게 구분한다? 주어지면 주어지는 대로,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요 별도의 언급이 없고 부당하게 가다하다라고 나왔을 때에는
민사로서 전제해가지고 신의 측에 근거해가지고 감축할 수 있다라고 문제를 풀자까지 정리하신 다음에 다른 직렬 시험 문제지만 형사점 민사 성공 약정은 103조에 의해서 무효이다. 틀린 지문이죠. 형사만 그렇습니다. 까지 하신 다음에 프린트에 있는 최신 판례 7번 읽고 지워도 괜찮겠죠. 똑같죠. 7번 보세요.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가다하여까지 긋고 주어지면 이건 민사 쪽이구나. 일단 유효하지만 한 건 별 게 없는데 돈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신의 측에 근거해가지고 감축할 수 있겠구나까지 하시고 한번 쭉 읽으면 당연히 근거는 있어야죠. 예외니까 근거를 밝혀라. 그건 당연한 거고. 설마 뭐 시험 문제에서 근거를 밝힐 필요 없다 그렇게 나올 리는 없지 않습니까? 해서 삭제는 무방한 지문이니까 한 번만 더 읽고 지워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딱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79페이지에 40번 지문 가보실래요? 40번 지문, 46번 지문이요. 79페이지네요. 79페이지 46번 지문 보시면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서 보험계약했을 때에는 사람 죽이고 보험금 타기 위함이니까 민법제 103조에 의해서 무효이다. 그럼 그 밑에다가 샤프로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추인 또 못한다까지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103조에 의해서 무효면 착오 등에 근거해가지고 취소 못합니까? 무효 취소에 이중효를 인정하는 게 판례였죠. 까지 해놓고 8번 지문 프린트 8번 지문 읽어봅시다.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했을 때에는 보험계약은 103조에 의해서 무효일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 위반에 근거하여 해지나 취소도 여전히 함께 주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 다시 그 W에 있는 46번 지문에 무효이다를 쭉 빼신 다음에 더하기 해지나 취소도 가능하다. 왜 한쪽을 배제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해지나 취소도 가능하다. 그럼 선택하면 돼요. 그냥 103조로 무효화시키든 취소하든 관계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82페이지 가신 다음에요. 82페이지 61번 지문 가볼게요.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란 말 한번 떠올려 주신 다음에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봅시다. 갑과 을은 갑소유의 X토지에 대해서 방문하고 X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했는데 한번 끊고 실수해가지고 계약서를 쓸 때 Y토지라고 썼다 하더라도 갑하고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의 목적물은 합치가 된 X토지이지 Y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다. 그러면 매매 계약서에 나와 있는 Y토지라고 하는 것은 오표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까지 기억하신 다음에 그대로 9번 지문 읽어보실래요? 9번 지문 천천히 읽어보세요. 이렇게 쓴 거예요. 실제로는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이고 합치된 의사가 있었는데 계약서에 조금 실수를 해가지고요. 매도인 을이라고 잘못 쓰고 매수인 갑이라고 쓴 거예요. 그러면 계약서에 의해서 결정할 거예요. 실제에 의할 거예요. 그렇죠. 합치된 의사니까 실제에 의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매도, 매수 이 두 가지는요. 단순 오타에 불과한 거죠. 제 말 알겠죠? 오타에 불가하니까 요거에 의해서 처리가 이루어진다까지 하고 한번 지문 찬찬히 읽어봅시다. 갑과 을이 오류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합치된 의사와 달리 밑줄 착오로 계약상 지위를 잘못 기재했다.
위에 쓸까요? 오표시. 잘못 썼다. 오표시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합치된 의사대로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이지 매매 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한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질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은 별표 2개입니다. 아주 중요한 판례고 올해 출제될 겁니다. 아마 이거는. 요것도 조금만 제가 천천히 설명할 테니까 한번 따라와 보시죠. 갑이 을한테 X라고 하는 골동품 팔았어요. 골동품을 팔았다. 을 매도했다. 매도했다. 그리고 을은 갑한테 1억 원의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대금을 지급했다. 근데 을 같은 경우가 전문가한테 요 골동품이 진품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별도의 검증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검증을 요구하지 않고 그냥 갑을 믿고 골동품에 대해서 매매 계약하고 1억을 지급한 겁니다. 돈 많은 사람이죠. 했다. 그러니까 한참 뒤에 보니까 그 병 안쪽에 보니까 영어가 있는 거야. Made in China. 이건 뭐지? 알아보니까 이제 이 S 골동품이 위작이었어요. 위작, 짝퉁이었다까지 하면 대충 이해되실 거예요. 짝퉁이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을이 뭐라고 하냐면, 야, 나 109조에 근거해가지고 착오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터야. 취소했어. 내가 너한테 이미 지급했던 매매 대금 돌려줘라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알겠죠? 이만큼은. 자, 이때 첫 번째 우리가 봤던 게 하나 뭐 있죠? 109조에 근거해가지고 취소하려면 요건 3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법률행위의 내용일 것, 두 번째가 중요한 부분일 것, 3번이 뭐죠? 표의자 을에게 중대한 가실이 없을 것. 그럼 중과실 부분에 벌써 기본서 박스를 보게 되면 중과실이 있고 없고에 대한 판례가 있지 않습니까? 골동품 매매 계약에서 전문가한테 진입 판명을 의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과실은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었죠. 그러니까 착오에 근거해가지고 취소를 일단 할 수 있는 게 원칙이에요. 하니까 2번입니다. 갑이 이제 민법 책을 딱 보는 거예요. 야, 너 민법 공부 좀 해라. 통설에 의하면 담보 책임하고 목적물이 짝퉁이면 목적물에 하자가 있지 않냐. 담보 책임하고 착오 2개가 붙었을 때에는 뭐에 의한다? 담보 책임이 특칙이기 때문에 착오는 취소할 수 없는 거다. 너는 나한테 담보 책임을 물을 문제인 거지 착오에 근거해가지고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갑이 주장을 했던 거예요. 하니까 판례가 나온 거야. 드디어 이제 해서 야, 담보 책임하고 착오하고 우리 고를 수 있는 거지 굳이 한쪽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 그래가지고 간말을 깨버리고 판례가 나온 거야. 해서 이제부터는 착오와 담보 책임도 경합이 됩니다. 따라서 을은 취소한 다음에 741조에 근거해가지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굳이 사기하고 담보 책임하고 착오를 나눌 필요 없이 다 경합된다라고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제 말 알겠죠, 여러분들? 자, 근데 이렇게 유명한 판례는 또 출제하시는 분들이 조금 세물내 틀리게 하고 싶어. 어떻게 하고 싶을까? 어설프게 공부한 애들 틀리게 해야지. 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고 담보 책임도 물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고 난 다음에는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지. 왜? 매매 계약이 소급 무효니까. 해서 둘 중에 한 개를 선택하는 거지 둘 다가 아닙니다. 취소하고 난 다음은 더 이상은 741만 물을 수 있지 민법 제580조에 근거한 담보 책임은 물을 수가 없는 거니까 취소하기 전 단계에서 고르는 거고 취소하고 난 다음은 742다까지 정확하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하실 분들 하시고 듣기만 하세요. 차고하고 담보 책임도 경합돼. 고를 수 있어. 사기하고 담보 책임도 경합되니까 고를 수 있어. 자, 짧게 차고와 사기 경합을 물으면 된다가 정답이야. 짧게 물으면. 근데 지문에 신원 보증 서류라고 나오면 109조 이렇게 꼭 정리해서 문제 푸시면 될 겁니다. 해서 W101페이지 제일 끝에 있는 138번 지문 보시겠습니다. 101페이지 138번 지문 가시면요. 한번 읽어볼게요. 101페이지고요. 138번 지문입니다. 매수인 을이 매도인 갑의 기망에 의해서 타인의 물건을 갑골로 알고 사겠다라고 의사표시했을 경우에 타인 소유임에 대해서 매수인 을이 알고 있었더라면 사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사유가 인정될 때는 사기와 담보 책임의 경합이 인정되기 때문에 매수인 같은 경우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까지 읽었죠. 옆에다가 더하기 하신 다음에 차고 담보 책임도 똑같아까지만 쓰면 돼요. 차고 담보 책임도 똑같아. 따라서 차고에 근거해 가지고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97페이지를 가보실게요. 97페이지에 122번과 123번 지문이 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122번 지문에 보시니까 사기하고 차고 취소 경합 여부에 대해서 묻고 있는 지문인데 신원 보증이란 말이 없네. 그러면 경합되기 때문에 선택 가능하니까 사기 취소할 수 있다. 근데 그 밑에 여러분들 1, 2, 3번 지문 보세요. 신원 보증 나오고 연대 보증 나왔을 때에는 처음부터 110조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기 취소가 아니라 차고 취소니까 100구로 처리하기 때문에 틀린 질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묶어서 꼭 정리를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125페이지에 234번 지문 가볼게요. 125페이지. 자, 작년에도 135조가 출제가 됐지만 올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234번 조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조문이거든요. 다시.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한 을이 1번이었죠. 대리권 존재를 증명도 하지 못하고, 두 번째, 본인 갑의 추인도 받지 못했으며, 세 번째, 통설에 의했을 때 표현 대리도 성립이 되지 못한 경우에는 한번 끊고, 그는 즉 무권 대리인 을은 밑줄 상대방의 선택이니까 누구? 병이죠. 병. 상대방 병 선택에 따라서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한번 끊고 고까지가 제1항 해서 상대방 병은 무권 대리인 을에게 계약의 이행 책임 또는 배상 책임 둘 중에 한 개를 선택할 수 있다. 맞죠? 한번 끊고. 그 다음 대리인 을로서 을한테 대리권 없음에 대해서 상대방 병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묻지 못한다. 그래서 상대방 병이 선의이고 무과실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서 잘 나오죠. 무권 대리 행위했던 을 같은 경우가 제한자인 경우에도 1항에 근거해 가지고 책임을 묻지 못한다까지 하신 다음에 다시 상대방 병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권 대리인 을한테 1항상 책임을 물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알았거나 알 수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을 때에 증명 책임이 누구한테 있겠습니까? 증명 책임이 모르는 게 원칙이니까 너 알고 있었으니까 너 나한테 1항상 책임을 물을 수 없어 라고 하는 무권 대리인에게 증명 책임이 있겠죠. 그러면 알았거나 알 수를 꺽쇠 묶으신 다음에 쭉 빼서 무권 대리인 을에게 증명 책임이 있다까지만 쓰면 되겠죠. 다 똑같습니다. 108조의 선의의 경우에도 일단 선의가 원칙이니까 너 알고 있었어 한 자에게 증명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해서 무권 대리인 을한테 증명 책임이 있다까지 하신 다음에 다 하신 분들은 11번 지문 한번 풀어보시죠.
알겠죠? 상대방 병 자신이 아니라 무건 대리인 을이 상대방 병 너 알았다 혹은 알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증명 책임을 지기 때문에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지문 갑시다. 12번 또 체크하시고요. 자, 방금 읽었던 135조 제1항에 보면 다시 한 번 더 상대방 병이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계약의 이행 또는 배상 책임 둘 중에 한 개를 선택할 수 있었다. 선택 채권이었죠. 그럼 소멸시효 기산점으로서 틀린 지문이 뭐였죠? 선택한 때부터 하면 틀린 지문이었고 선택 가능 시부터가 옳은 지문이었다까지 하신 다음에 12번 최신 판례 매우 중요한 판례니까 또 한번 쓰시면서 따라오시죠. 자, 갑이 본인, 을이 무건 대리인입니다. 무건 대리인. 갑이 X 토지의 소유자예요. 토지의 소유자. 병이 상대방. 그럼 을이 이제 병을 만나가지고 현명을 하고 무건 대리 행위를 했겠죠. 무건 대리 행위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가 X 토지를 병 너에게 매도한다. 알겠죠? 매도한다. 현명했어요. 무건 대리니까 내 거다 한 게 아니야. 나 갑의 대리인 을인데 본인 갑 소유의 X 토지를 너한테 팔게 라고 대리 행위했는데 무건이었으니까 무효죠. 무효. 그렇죠? 두 번째가 건방지게 손해 배상액 예정의 합의를 같이 한 거예요. 해가지고 혹시나 너에게 못 주게 되면 2억을 줄게 라고 같이 합의한 거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한 거예요. 무슨 배포일까? 나 잘 이해는 되진 않아. 근데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죠? 2억을 줄게 해서. 자, 하나씩 해볼게요. 여러분. 일단 별도의 추인이나 표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 병이 갑을 상대해가지고 매매 계약에 근거하여 X 토지에 대해서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라고 청구를 하게 되면 요거는 별도의 사유가 없으면 청구 기각이죠. 왜냐하면 무건 대리 행위는 매매 계약이 무효기 때문에. 맞죠? 무효기 때문에. 그러니까 병이 이제 을한테 책임을 묻고 싶어서 민법 조문을 막 넘기니까 135조 제1항이 보이는 1항. 1항이 보이는 거야. 나 선의 무과실이었거든. 1항이 보이는 거야. 1항에 보니까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계약의 이행 버튼을 선택한 거예요. 요만큼 또 이해되실 거예요. 고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딱 누른 거야. 눌렀을 때 이 계약의 이행을 눌렀을 때 이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통설만 있었고 판례가 한 번도 없었는데 최초로 나온 거예요. 이걸 눌렀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가 나온 거예요. 됐죠? 나온 거야. 자, 다시 요 갑을병 삼각관계에서 원칙적으로 요 X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의 당사자는 누굽니까? 효력 묻지 말고 현명을 했으니까 갑하고 병 사이에서 성립을 한다. 다만 무건 대리니까 무효기 때문에 청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매매 계약의 효력 말고 누가 매매 계약의 당사자냐라고 물었을 때에는 성립 요건 단계의 문제인 것이고 현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갑하고 병 사이에서 매매 계약이 성립한 겁니다. 다만 무건 대리니까 무효기 때문에 매매 계약상 이행을 청구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라고 답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때 병이 계약의 이행 선택을 해버리면 판례가 쓰는 말 마치 을하고 병 사이에서 저 X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이 성립된 걸로 봐버린다는 게 최신 판례 입장인 거예요. 마치. 알겠죠? 마치.
그러면 쉬워요. 이제부터 을을 그냥 매도인의 지위에 두면 되고요. 병을 매수인의 지위에 두고 다 청구하면 돼요. 다 청구하면 돼. 다 청구하면 돼. 첫 번째 청구할 게 뭐가 있겠어? 타인 권리 매매에 근거해가지고 담보 책임도 물을 여지가 있지. 왜? 을 직계 아니었으니까. 그러면 포인트입니다. 요거 손해배상액 예정에 합의된 금액이었던 2억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단 말이야. 왜? 을지가 마치 지를 위해서 한 걸로 봐버리니까. 따라서 병은 을을 상대해가지고 요 2억의 지급까지도 다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가 싼 X를 다 책임지라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알겠죠? 요건 사례 문제에 꼭 대비를 하세요. 첫 번째, 선택은 누가 한다? 병이 한다. 병이 선택한다. 두 번째, 병이 선의이고 무과실인 경우에만 선택할 수 있는데 알았거나 알수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을 때에는 앞에 있는 재판에 근거했을 때 을한테 증명 책임이 있다. 그리고 을 같은 경우가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이항에 근거해가지고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책임을 물을 수 있어가지고 계약의 이행 버튼을 선택하게 되면 마치 처음부터 을하고 병 사이에서 계약된 걸로 보기 때문에 병이 을에게 모든 책임을 다 물을 수 있다. 이렇게 딱 정리해가지고 사례 문제까지도 한번 대비를 꼭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담보 책임에 관한 부분까지는 물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방금 했던 거랑 판결 요지에 있는 내용까지만 아시면 충분하실 겁니다. 자, 우리 요지 한번 찬찬히 다시 읽어봅시다. 요지 12번 해설이지요. 두 줄은 조문이니까 패스하고 저는 갑을 병 넣어서 읽어볼게요. 이때 상대방 병이 두 가지 중에 계약의 이행 버튼을 선택한 경우 무건 대리인 을은 계약이 본인 갑한테 효력이 생겼더라면 본인 갑이 상대방한테 졌을 것과 똑같은 내용의 채무에 대해서 이행할 책임을 진다. 그 말인즉 병이 을에게 다 물을 수 있다. 그 말이죠. 따라서 무건 대리인 을은 마치 지가 매매 계약자가 된 것처럼 매매 계약에 있는 채무에 대해서 이행할 책임을 을이 지는 거다. 따라서 무건 대리인 을이 계약에 있는 X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혹은 못하면 상대방에게 체불 책임을 진다. 맞죠? 이러한 체불 책임에 대비하여 손해배상에게 애정에 합의를 했을 경우에는 별도의 사유가 없으면 애정된 금액을 지급해야 된다까지 그대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2페이지 가시고 295번 지문 보시죠. 142페이지 295번 지문. 아주 유치해 보이지만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지문이 제일 위에 있는 1번 지문입니다. 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이면 정지 조건 맞죠? 소멸이면 해제 조건을 장래의까지는 맞지요? 확정적인이 아니라 불확정적인 거죠. 따라서 틀린 지문이었죠. 확실하면 기한, 확실하지 않으면 조건까지 기억하시고요. 그에 대한 최신 판례가 나왔습니다. 13번 풀어보세요. 요런 게 실제 시험장에서 어렵습니다. 아주 짧으면서 이게 뭐지? 왜 냈지? 하는 게 요거죠. 장래의 사실이더라도 그것이 장래에 반드시 실현되는 사실이면 시기가 비록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건이다. 틀렸지. 포인트가 뭐야? 장래에 반드시 실현되는 사실이면 기한이지. 이거 나올 것 같아요.
알겠죠? 해서 확실하면 기한이고 불확실하면 조건입니다. 꼭 두 개 구분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번하고 15번은 아마 민소법 때 할 것 같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저 같이 할게요. 자, 먼저 14번 지문해 보시죠. 확정된 승소 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끊고 맞죠? 승소 판결 받은 갑이 또 을한테 이행을 청구했을 경우에는 후소는요 권리보호 이익이 없기 때문에 왜 그냥 집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소각하 판결 나간다 끊고 맞죠? 다만 예외가 뭐였죠? 소송물이었던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했을 경우에는 이제 밑줄이죠. 예외적으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서 소의 이익을 인정하는 게 종래 판례고 이건 큰 문제가 없죠. 자, 근데 보세요. 이렇게 소멸시효를 한 번 더 재차 중단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소의 이익이 있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문제가 뭐였습니까? 판례가 말하기를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했을 때 1년 남았으면 임박한 거예요. 6개월 남았으면 임박한 거예요. 2년 남았으면 임박 안 한 거예요. 애매모호하죠. 이 첫 번째 문제점이었고요. 두 번째 문제점. 원고가 소를 제기한 이유는 뭐죠? 다름이 아니라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소를 제기한 거야. 근데 가뜩이나 할 거 많은 법관님들은요. 그 갑에 소 제기했을 때는 또 한 번 더 실체법상 소송물 종부에 대해서 골치 아프게 검토된 거야. 그래서 많은 낭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15번 지문은 별표 2개죠. 판례가 새로운 형식의 확인 소송을 인정했죠. 재판상 청구에 의한 시효 중단을 확인받게끔 제일 끝에 확인 소송을 만들었고 인정한 거예요. 인정한 거예요. 이제 굳이 이제는 막 어렵게 할 필요 없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확인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중단시킬 수 있다까지 하시되 14번과 5번 지문 2개 묶으신 다음에 선택 사항입니다. 판례가 확인 소송을 인정하면서 이행의 소의 이익을 부정한 게 아니라 둘 중에 한 개를 선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둘 다 가능한 겁니다. 해서 15번 지문에 근거해 가지고 14번의 법리를 폐기한 게 아니고요. 둘 중에 한 개를 선택할 수 있게끔 했다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번 지문만 볼게요. 제일 끝에 채권자는 두 가지 형태 14번과 15번 이행의 소, 확인의 소 중에서 자기가 편한 것을 선택해 가지고 제기할 수 있다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지까지 굳이 뭐 다 볼 필요 없는 부분이니까 요 두 가지만 이해되면 나머지는 크게 보실 필요 없겠습니다. 16번은 물권법인데 10분만 쉬고 다시 보도록 할게요.